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집값은 피크를 치고 지금 그 뒤로 뭐 8개월 연속,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작년에 많은 분들이 야, 집값이 내가 내리면 사겠다. 호언장담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많이 있었고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집을 사셨을까라는 궁금한 게 사실 있긴 있어요. 집을 사는 게 그때도 어려웠고 좀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예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밴쿠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집값이 내렸다고 대출이자는 더 뛰었다. 금리 인상에 모기지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예요. 자, 일단 금리 인상으로 BC주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왔지만 구입 가능한 매물은 여전히 적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여전히 그때도 적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적다라는 거죠. 자, 밴쿠버 평균 주택 가격이 78,000달러. 그리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12,000달러로 각각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하락을 했죠. 근데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연소득은 2만 달러 이상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예전보다 좋은 집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옛날에 집값이 높았으니까 이 집을 내가 못 사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집을 못 사고 예전에 살 수 있는 집보다 더 못한 집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금리 때문에 모기지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모기지가 옛날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집 사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또 BC 주택장관은 BC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예전보다 지금 밴쿠버 시장도 그렇고 EB 수상도 그렇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온타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규 이주자들 수요 증가와 모기지 금리 상승이 경제성을 저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막 늘리고 싶은데 건설사도 돈 버는 회사입니다. 건설사도 돈이 맞아야 공급을 해서 막 하고 있는데 건설사조차도 모기지를 받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이 수요 증가는 여러 차례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왔고 또 유학생들도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금리 상승으로 주택 시장이 지금 사실상 안정화되는 듯 보이지만 지금 앞으로 좀 중장기 추세로는 다시 한번 또 주택난이 올 거라는 지금 많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방 이민주 장관을 만나 이민자 수용 목표와 주택 공급 목표가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민부 장관하고 지금 이 칼론 장관은 어디 장관이죠? 주택 장관이네요. 주택 장관. 주택 장관끼리는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민부 장관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주택부 장관은 지금 집이 없다. 오면 난리 난다. 이게 지금 온타리오주나 지금 알버타주나 BC주나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방정부가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네. 한국이랑 다르게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맡겨오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당장에 이제 이 표를 당장 바라는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빠른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는 건 액션을 보여주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택 판매가 둔화하는 동안 매물이 더 증가하면 가격이 더 추락하락할 수 있지만 현재는 신규 등록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정부는 올해 올봄 이내로 어떤 주택문 해결은 계획을 공개하겠다. 이건 쉽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전략 계획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공개는 쉽죠. 만드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저걸 정말 실현해 나는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왔던 이게 레이트 허브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레이트 허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일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 사이트가 제일 잘 돼 있어요. 뭐 많은 사이트들이 다 잘 돼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이트가 가장 좀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편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애스킹 프라이스를 50만 불 넣을까요? 50만 불을 넣었다. 그러면은 로케이션은 뭐 썰이라고 할게요. 그럼 다운페이를 5% 시나리오를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딴 데는 일일이 다 고쳐야 되는데 여기는 시나리오를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5%, 10%, 15%, 20%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나? 당연히 20% 미만은 인슈런스가 들어가죠. 그 5%만 냈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슈런스를 사야 돼요. 19,000불짜리. 19,000불을 날리는 거죠. 근데 19,000불을 더하면 25,000불에서 그러면 사실상 뭐 44,000불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좀 아까운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모기지로 나가기 때문에 내 집을 19,000불 손해보더라도 내 집을 진짜 빨리 사야 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쉽지 않습니다. 10% 어떻게 만들었다. 10%에도 모기지를 삽니다. 좀 적은 금액으로 사네요. 13,950불. 그래서 토탈 모기지, 근데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건 모기지를 받을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 특히나 저걸 이제 뭐 줘서 렌트를 준다. 그런 테너트가 갚기 때문에 더 체감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15%를 냈다. 그러면 또 모기지 인슈런스를 11,900불짜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인슈런스는 나를 보호해주는 인슈런스가 아니고요. 저 이제 렌더를 보호해주는 인슈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가 얘가 지금 다운페이를 20%못 내니까 조금 위험하네. 그래서 렌더를 보호하는 인슈런스예요. 저를 보호하는 인슈런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저런 걸 좀 오해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뭐 이래도 렌트비가 꽤 비쌉니다. 2,440불이네요. 이제 꽤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20%를 다 내면 모기지 인슈런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렌트비도 떨어집니다. 근데 20%를 내면 다 내면 좋은 게 이걸 30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원래 20%안 내면요 25년밖에 안 돼요. 이거 고칠 수 있긴 있는데 보세요. 안 된다고 딱 뜨죠. 그래서 무조건 25년으로 맞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를 만들어내는 게 뭐 모기지 인슈런 내지도 않고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으니까 오래 상환을 해야 당장 내는 금액이 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좋을 수는 있겠죠. 30년으로 해서 모기지가 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100불대로 모기지를 낮췄으니까 저 정도면 웬만하면은 렌트비보다 지금 싼 상황이 아닌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프라벤셜 텍스를 얼마가 낼 것인가, 레이트는 얼마나 낼 것인가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는 분들은 여기 와 저도 정말 거의 매일같이 와가지고 이거 얼마 주면 살 수 있나 막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연구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집을 사시는 분들 여기 와가지고 매일매일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레이트 오브 다스에는 지금 현재 모기지 가장 좋은 레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대략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기지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하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대체적으로 이 정도를 받으면은 잘 받는 거겠구나. 그런지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제2금융권 정도 되는 은행들입니다. 보면 뱅크 오브 몬트리올도 있네요. 뱅크 오브 몬트리올 아니고 뭐 제잘딘스, 뭐 캐나디안 랜더스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 제2금융권들이고요. 그 베스트 뱅크 레이트는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 은행들 메이저 뱅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뱅크 몬트리올 5.7%, CIBC가 5.04%, 굉장히 제일 좋네요. 그죠? 하여간 여기에 보시면 많은 것들이 정보가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또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더 많이 보시면 TD뱅크는 6.04 제일 높네요. 이렇게 높지 쟤네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레이트 허브에 맨날 오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집을 살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맨날 연구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점점 어떤 종전으로 갈 것 같다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끌리긴 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도 우리가 흔히 3년 전쟁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초반 1년이 안 됩니다. 그 뒤로는 계속 고지전 같은 이제 국소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었고요. 그 임진왜란도 우리가 8년 전쟁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전쟁은 초기 1년 동안 전쟁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왜군들을 물리쳤던 마지막에도 최후의 막판 몇 개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그냥 서로 간에 지역을 장악하고 어떻게 보면 공방전을 벌치는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뭐 이미 그런 상태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점점 더 종전 임박하는구나. 물론 전문가들은 몇 년 더 갈 거야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어쨌든 나오는 기사로만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현장이 될 것, 각국 눈독 들이는 지역은
네, 이게 왜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전쟁이 끝나면 이 주택이나 학교, 공장, 도로, 철도 이런 인프라를 좀 재건축해 도시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건설사에 들어가서 세계 열강들이 건설사에 들어가서 돈을 수주를 받고 따서 돈을 벌겠죠. 그리고 이웃 국가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박람회가 22개국이 넘는 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가가지고 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세우고 니네는 서로 뭐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업체나 유명한 나라들 열강들끼리는 서로 지역을 나눠 먹겠죠. 또 야 여기 너네 먹고 나네 먹고 이게 사실은 이미 그렇게 했다고 폭로가 됐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근데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99.9%의 확률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지금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주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것인가를 다른 나라 기업들과 대통령들이지만 논의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우리가 이렇게 재건할게, 이렇게 저걸 해볼게,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줄게, 돈을 많이 줘 막 하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란 바이든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야 5억 달러 규모의 새롭게 군사 지원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또 막 급하게 또 뛰어든 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저기서 대통령이 갔을 때 뒤에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JP 모건 체이스 미국 기업이죠. 모건 체이스가 우리는 어떻게 건축할까만 얘기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같이 갔던 참모들은 당연히 야 미국한테 가장 많은 지역을 줘. 수도를 주고 가장 좋은 지역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뭐 프랑스는 어디 주고 영국 어디 주고 주르륵 하고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한국도 어디 좀 주고 해. 대신에 우리가 전쟁 어느 정도 끝내주고 영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줄게. 이런 딜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전쟁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좀 어떻게 보면 거대 비즈니스의 현장인 거죠. 정말 이 어떤 국가 단위 비즈니스 현장인 건데 결국 근데 이런 국가 단위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가장 힘이 약한 나라들, 맘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나라들이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저런 나라였었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미국 옆에 있고 영연방 국가고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한국도 저런 때가 있었고 지금 대만이 지금 그렇게 지금 중국하고 쳐들어간다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서 지금 발 맞춰서 움직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나라가 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또 하면서 오늘 경제 뉴스와 대략 살펴본 뉴스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민자가 뭐 44만 명이 왔다 막 그랬었잖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온타리오주만 22만 7천 명이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타리오주로 갔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우리 캐나다의 가장 큰 산을 발달한 곳이고 대도시가 있으니까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에는 또 토론토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대도시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뭐 디트로이트 뭐 쇠락하긴 했지만 그 여러 대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만 7천 명. 네, 대단하죠. 2등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네, 8만 3,200명이 이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주는 뭐 퀘벡, 알버타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퀘벡주는 많이 이민을 하는 게 거의 물론 산업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퀘벡이 아마 이민하기에는 가장 여러 가지 베너핏도 있고 이민 이후에 퀘벡에 정착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주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벡에 이민했다가 또 한국 분들은 많이 또 빠져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외에도 알버타주도 5만 2천 명. 사실 인구수에 비하면 알버타주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이민을 한 것 같아요. 마니토바주 2만 1,000명, 사스카츄안주 뭐 1만 6천 명. 그 나머지 주는 어느 정도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0,000명 이상대가 된 데가 뭐 노바스코샤까지 이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숫자가 작년에 됐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후년까지 최소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숫자가 이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주권 취득 숫자에서는 인도 출신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중국이 세계 최 인구가 있는 국가였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뒤에는 인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 출신들이 가장 캐나다에 많이 오는 걸로 네, 썰이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7%인 11만 8,095명이 인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국가는 10%를 넘지 않았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이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11만 명과 중국이 3만 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중에 늘 10위권에 머물렀던 한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 영주권자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이 요즘에 이민이 많이 안 오는 듯한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보면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도 보고 그러면 막 나라가 싫어서 이민하고 싶다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여러 상황상 못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이민이 증가하면서 네, 초원주, 네, 프라비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초원주 같은 경우에는 알버타주, 그리고 사스카탄주, 마니토바주를 가리키긴 합니다. 근데 이민이 이렇게 많이 오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주는 이런 프라빈스, 그러니까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사스카탄주라고 합니다. 네, 이런 곳에 지금 경기 성장이 지금 가스 앤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또 90불 가까이 치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1.9 지금 거의 2달러에 또 다시 지금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좀 1.75까지 떨어질 때만 해도 좀 굉장히 나름대로 좀 안심이 되고 살만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니까 좀 한숨이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정말 전기차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초원주들은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경제적 필요와 일치하는 이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딱 필요한 인원들이 그 이민을 가서 바로 잡을 잡고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스 앤 오일도 잘 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도 지금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놀랐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뤄볼게요. 캘거리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특히 하우스 집값은 제가 산 집값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다 40만 불 이하였었는데 지금 그런 집들이 최소한 40만 불 중반 50만 불 초반으로 막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고. 제가 정말 이 지금 상투 머리 끝에서 거의 팔고 지금 어깨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팔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 저보다 더 정말 상투에 잡은 사람도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최악 때 팔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캐나다가 정계 침체가 되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노동 시장이 통합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는 막 2008년 9년 때처럼 이런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이민자를 맞이하기 위한 인프라, 주택을 확충해야 된다. 지금 이민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주택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캘거리 주거용 건축 비용이 올랐다고 합니다. 2022년에만 14%. 왜냐하면 지금 그 사이에도 인건비도 올랐죠. 물건들이 엄청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4%가 올랐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주택 비용이 지금 캘거리는 토론토와 에드먼턴에 의해서 주택 비용이 세 번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캘거리가 지금 이 렌트비도 비싸졌고 지금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이민자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난이 어느 정도 심해지고 있다. 근데 제가 내놓은 콘도는 가격이 지금 옛날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엄청 후려치는 오퍼가 들어와서 괜히 기분이 또 나쁘지만 그 뒤로 오퍼가 없어서 지금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는 2011년 7월에서 2022년 7월까지 캘거리에 4만 2천 명이 이주했고 올해도 2만 5천 명이 추가적으로 이주할 것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지금 렌트할 사람도 없고 집을 사람도 없으면 제발 제 집도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 팔리기를 바래요. 좋은 가격에. 지금 제가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 캐나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slowed to 5.9% in January. 자, 한데 가스 앤 푸드 프라이스는 여전히 rose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는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죠. 필수 요소인 가스와 푸드 프라이스는 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RBC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CPI 지수예요. 파란 라인이 있죠. 그린색 라인이 지금 작년 2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피크를 치고 점점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6.3%에서 5.9% 지금 소폭 낮아지긴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5.9%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한데 어쨌든 대서적인 추세는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월달 잡이 너무너무 강했잖아요. 정말 영어 표현은 굉장히 스트롱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캐나다 저 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잡히고 있고 앞으로 오는 경기 침체가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잡은 스트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안 올리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많은 그 뒤에 리포트들이 그래도 올릴 것 같다 조금 얘기는 나왔습니다.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코어 인플레이션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조금씩 이징 되고 있습니다. 이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 임금하고 특히 렌트비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요인이 있긴 한데 근데 캐나다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시작했고 캐나다 모든 시장이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일개 개인의 생각인데 여러분도 기사를 한번 유추해 보시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건 좀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렌트 앤 모기지 인트레스트 코스트는 여전히 지금 엑셀러레이트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기지 인트레스트 코스트는 지금 무려 21.2%나 상승했고요. 렌트도 5.8%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집값이 어제 얘기했지만 집값은 떨어졌는데 여전히 그 집을 못 사고 그 집보다 더 옛날에 살 수 있는 집보다 더 나쁜 집을 살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모기지를 옛날보다 훨씬 더 적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집도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트래블 프라이스 turned corner but still high. 이 어떤 트래블 프라이스도 굉장히 하이한 상태.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트래블 프라이스도 여전히 하이하다.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 반영이 되니까 이것도 좀 더 떨어져야지 인플레이션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체인인데 이것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이 더 빨라지고 조금 빨라지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도 지금 이제 오픈해가지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걸리고 있는데 이 뉴스가 많이 좀 잦아지긴 했고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좀 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글로벌 체인 이슈는 좀 더 완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웨이지도 다행은 아니죠. 이거 올라야 좋은 건데 왜 내 웨이지는 오르지 않는가? 왜 내 월급은 그냥 그대로인가? 네,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웨이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끝판왕은 웨이지라고 하는데 웨이지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점점 약간의 소강 상태 보이다가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일단 잡히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 와중에 제가 집 평가 금액이 30%나 올랐어요. 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데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엄청 올릴 것 같다. 야, 근데 써리가 지금 17.5%를 인상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써리시만 나왔는데 써리가 올리면 다른 시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올리겠죠. 야, 쟤네들 올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근데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방세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거치는데 부동산 거래가 지금 완전 반토막이 난 상태고 살짝 얼어붙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재산세를 통해서 지방세를 걷어왔는데 그게 거의 멈추다 보니까 멈춘 건 아니지만 많이 깎이다 보니까 힘들죠. 특히나 써리는 지방 좀 이슈가 있습니다.
경찰로 전환 시에는 55% 이상 인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큐리티 이슈를 통해 가지고 도시 운영, 그 여러 가지 인력 고용 명목, 치안 유지 명목으로 9.5% 재산세 인상을 추진했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러면 야 그럼 자치경찰 도입하지 마. 썰이 경찰 도입하는 중이잖아요. 그게 원래 사실 통과가 돼서 도입이 됐는데 지금 시장이 이거 그냥 널러파이 시키겠다고 그냥 무효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이 올림으로써 야 이거 봐 우리가 자치경찰 전환하니까 이렇게 됐지 거기에 대한 큰 압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9.5% 이미 인상을 추진했어요. 두 자릿수 인상을. 만약에 썰이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른 시들도 당연히 올라갈 거다. 이게 지금 그래서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집값이 오른 건 좋긴 한데 재산세가 오르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 되고 재산세가 오르면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발 오르진 않기를. 올라도 조금 올라야죠. 어떻게 17%에 올립니까? 네,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오늘도 대략 둘러본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커피 한 잔,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정말 선풍적인 어떤 혁신적인 아니면 좀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10대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고요. 그 제가 봐도 정말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AI 막 얘기는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현실에 딱 와닿는 정말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게 없었었는데 이 정말 AI 혁명이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 지금 한 4, 50대 이거 채널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요번에 좀 이거를 좀 아셔야지 우리가 당장 하는 일도 영향을 주겠죠. 몇 년 뒤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 AI 임팩트가 정말 폭풍으로 몰려올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긴 한데요. 이게 무료 혹은 유료로도 서비스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흔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작업이라든지 어떤 말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냥 요거에 넣으면은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엄청난 작업을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요즘에 미친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1년, 불과 2년 내에는 우리 지금 현재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거고요. 특히나 우리 아들 세대들, 우리 애들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챗 GPT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좀 엄청난 지금 혁명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프로그램 공식을 한 달 넘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GPT에 프로그램 필요한 개선법을 구성해 달라고 하니까 1분도 안 돼서 답변과 코드를 받았다. 한 달 넘게 전문가가 한 달 넘게 하는 일이 1분도 안 돼서 걸리고 있고요. 임상 실험 후 이상 사례 수백 건을 수작업으로 기록했는데 챗 GPT의 업무 간결을 위한 함수식을 물어 1분 만에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백 건을 수작업을 하면 최소한 뭐 몇 주는 1, 2주 걸리나요? 근데 1분 만에 걸리고 있고요. 영어에 자신이 없었는데 해외 영어프로 발령난 후 챗 GPT를 활용해 영문 이메일과 사업 계획서를 쓰며 해외 거래처와 소통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고요. 또 보시면 자, 작가를 위협하는 옛날에 AI로 소설 쓴다, AI로 음악 만든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었었는데 저 해보려고 한번 해봤거든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자, 아마존 전자책 200권 이상 썼다. 챗 GPT로 그냥 씁니다. 제가 이거 사실 저도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애들한테 듣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 듣고 막 그랬었는데 한번 해볼까 말까 막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해볼까라고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가입은 해놨어요. 보시면 굉장히 간결한 화면이죠. 아무것도 없죠. 이게 아마 언어도 바꿀 수 있긴 한데 일단 영어가 최적화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다가 어떤 거 쓸 거냐면 우리 관심사인 하우스 캐나다 하우징 마켓 in 2023 자, 쳤습니다.
그러면요, 얘가 그 읽고 일단은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되게 전문적인 의견이다 아니다 막 이걸 떠나서 얘들 그냥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다른 사람 읽은 거랑 보고 저도 한번 봐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많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괜찮은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자, 뭐 AI 랭귀지 모델을 인해서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 정보를 얘가 알 수는 없지만 보면은 the key factor is ongoing COVID-19 pandemic is impact economy. 자, 코비드로 인해서 이게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숄텀으로는 하우징 마켓에 이제 vulnerable 뭔가 voluntary 이게 어떤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근데 long-term effect는 uncertain하다. 그러니까 long-term effect로 봤을 때는 자, depends on the pace and extent of economic recovery. 대단하다. 자, 그 어떤 속도와 이코노미 리커버리 되는 거에 따라서 housing demand price could either increase or decrease in coming years. 올라가거나 떨어진다. 그죠?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뭐 100% 맞는 답변 아닙니까?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근거도 확실하게 들었어요. 와, 너무 대단하다. Another factor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수년 동안 캐나다 정부에서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affording housing을 이슈가 나왔고 그걸 좀 더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first time home buyer라든지 그리고 affordable housing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버롤 전체적으로 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based on current trend and policy 지금의 어떤 트렌드와 팔러시에 의하면 마켓은 continue experience on some level of volatility.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고 uncertainty 확실하지 않은 몇 년 동안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short-term으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누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되게 정말 말 잘한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정책도 있고 지금 코비드-19 회복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와 그리고 회복 정도에 따라서 향후 1, 2년 동안은 우리가 좀 uncertainty 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올라갈 떨어질 수 있다 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여전하지 않겠나요? 라고 대답한다면 부동산 좀 안 해? 경기 좀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대단하죠? 정말 지금 이 챗 GPT가 앞으로는 정말 어떤 혁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정말 파괴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나와보려면 써볼까요? 한번. 자, 요게 한번 써봤어요. 캐네디언 코리안 보이가 뭐 캐나다에서 할타임 경로 나와보려면 만들어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게 우리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네, 그리고 얘가 어쨌든 이게 맞든 틀리든 저렇게 써냅니다. 그냥 순식간에. 이게 지금 뭐 질문 넣고 지금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주르르르르륵 씁니다. 세상에. 이거 보세요. 딱 보니까 새로운 날에 오면 이거는 챌린지가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대단합니다. 캐네디언 코리아는 인디비주얼 이렇게 좀 프로세스가 이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이건 너브를 쓴 건 아니고 제 질문이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이렇게 쉽게 정말 그냥 바로바로 써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까 보니까 저는 이걸 지금 글로만 썼는데 아까 뭐 함수라든지 그리고 코딩도 그냥 만들어내잖아요. 아무거나 코딩 만들어볼까요? Can you make coding for kids game? 저는 코딩 아예 모르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코딩 만들 수 있니? 그랬더니 cannot create for the 게임을 위한 코딩은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 만드는 아마 여기 지금 제가 무료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아마 유료 서비스로 좀 업그레이드하면 저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코딩에 대해서 쭈루루룩 만들어냈어요. 와, 자 이렇게 코딩의 어떤 종류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제안을 지금 5개나 냈습니다. 와 세상에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약에 해외 바이어한테 내가 물건 파는데 너 어떤 제안서 만들래 만약에 치면 아마 이 정도 제안은 쉽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부동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어떤 자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AI 시장들 이거 잘 쓰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AI를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앞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라고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 지금 최고의 어떤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잖아요.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처럼 챗 GPT는 일반에 공개된 그 AI 프로그램인데 공개되지 않는 프로그램, 즉 개발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 개발자랑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이 사람은 되게 전문적 영역으로 공부한 사람인데도 거기에다가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그 에세이 있잖아요. 에세이를 읽어봤을 때 자기는 자기 수준으로는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다른 교수가 썼다 그래도 자기는 믿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동양 사상과 현대 사상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뭐 자본주의가 나아갈 될 길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장문의 글을 썼는데 그걸 자기가 읽었을 때 정말 아주 전문적인 교수가 썼다 그랬어도 충분히 믿을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엄청나게 AI가 옛날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네, 이상으로 또 GPT 얘기 마치고요. 또 경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물가지표 둔화가 돼서 금리 동결의 무게가 또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물가 보니까 5%대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5.9%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결국은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한 대로 금리는 아마 동결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잡도 강하고 여러 가지 강하긴 하지만 앞으로 더 올렸다가는 앞으로 큰 엄청나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게 올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멈추고 보겠죠. 근데 이게 경기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올리긴 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의 무게가 어느 정도 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면 이 정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팁도 인플레이션. 오늘은 벤조선 지사를 개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엔 피로감이 쌓인다. 제가 오늘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샌드위치를 서브웨이에 시켰어요. 근데 서브웨이 시켰는데도 온라인 주문인데도 팁을 줄 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샌드위치 아티스트한테 팁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니 무슨 온라인 주문을 하고 픽업을 하는데도 이런가. 근데 요번에 푸드코트에 가도 요즘에는 꼭 팁통이 있고 그 계산기에서 요즘에 꼭 팁을 요구를 하잖아요. 물론 안 줄 수는 있는 거긴 한데 물론 푸드코트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 팁은 지금 15%, 19%가 거의 지금 기본으로 나오고 있어요. 애초부터 15% 적정이 돼서 나오잖아요. 고치려면 또 거기다 또 고침 눌러서 조금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도 그렇고 바로 또 계산하는 사람이 눈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치 좀 보이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또 팁을 받아서 생활을 한 몇 년을 했었어요. 피자 딜리버리를 했었었는데 딜리버리하는 비용, 가스비 이걸 이제 받았고 팁을 받았죠. 그러니까 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팁은 캐시로 받다 보니까 택스도 안 내고 그래서 팁만 모아도 그래도 몇십 불이 되니까 그 딜리버리 하고 나서 그 몇십 불 캐시로 받고 나서 그 슈퍼스토어 가서 그래도 당장 먹을 걸 몇 개를 사가는 그 뿌듯함. 네, 그런 기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팁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전 팁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주는 편이에요. 다른 주변 사람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은 팁이 정말 너무 비싸기도 하고 거의 밥을 먹으면 거의 한 끼 분량이 팁을 내야 되니까 한 명이 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저도 식당 가는 거를 옛날부터 식당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더 가기가 싫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그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시켜서 커피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팁이 너무 많다, 너무 피곤하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팁을 없애자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한다 그러더라고. 팁을 없애고 기본료를 올려라. 기본료를 차라리 마음 편하게. 팁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주는 거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죠? 영국에서는 급여 안 깎고 주 4일제를 실험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 일어났다. 뭐가 놀랍죠? 네, 다른 기사 읽어봤는데요. 4일제를 실험을 하니까
자, 남성 직원들의 육아 시간이 27%나 늘었다. 72%가 번아웃 수준이 낮아졌다. 40% 수면 장애가 줄었다. 39%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굉장히 좋네요. 그죠? 네. 이게 결국은 그냥 돈 많이 주고 일 적게 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이거는 꼭 사일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면에서 돈 많이 주고 일 적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저도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죠? 제가 돈 많이 생겨서 막 비행기 타고 싶고 막 개인 비행기 타고 싶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사는 게 모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시간의 자유를 얻는 것들이 최고의 목표가 아닌가요? 그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행복해지는 게 목표니까요. 그죠? 그럼 에어 캐나다 안면 인식 탑승 수속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부동산 밴쿠버 기사입니다. 네, 다른 데서 나왔는데요. 안면 인식을 이용해서 출국을 빨리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다들 이게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빅브라더 사회, 그러니까 감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도 우리가 그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앱 다운 받아가지고 출입국 기록 다 하고 막 복잡하게 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실생활을 우리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탑승 수속을 빨리 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컨비니언트하게 좀 해줍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에 점점 더 아까 AI 프로그램 나온 것처럼 AI를 통한 우리 일상을 전부 더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요즘에 캐시가 점점 쓰지 않고 모든 게 변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이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쩔 수 없죠.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벗어나려면 저기 로키 산맥 가가지고 움막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 수 없는 한 우리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그냥 그렇다고 이게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 걸 보고 전쟁이 정말 끝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 보면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렇게 하더라도 질질 끌려서 몇 년 동안 이제 소강 상태가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푸틴이 러시아를 이제 방러를 4월달, 5월달에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행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는 선진국들은 모여가지고 야 건설을 여기할게 우리가 이렇게 막 난리치고 해서 돈 줄게 막 서로 껴안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푸틴이 깜짝 놀란 거죠. 푸틴도 깜짝 놀랐고 시진핑도 깜짝 놀랐겠죠. 아차 이러다 싶다가 우리는 저희 참여 못하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껴가지고 지금 푸틴하고 방문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자 얘기를 하면 야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끝낼 역할을 했잖아. 그럼 중국도 우리나라도 건설 현장을 줘야지. 그럼 어느 정도 또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또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대통령들이 나서서 지금 비즈니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점점 지금 이렇게 마무리 단계로 지나간다면 이게 전쟁을 끝나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을 서로 어느 나눠 먹을 것인가, 어느 도시는 누가 맡아서 재건축을 할 것인가, 돈을 얼마나 받아 먹을 것인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됐기 때문에 국가 단위 비즈니스가 지금 확실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끝나진 않더라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 블라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매파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일단 금리를 5.5%로 빠르게 인상하자. 그냥 일단 올려놓고 보자. 올려놓고 죽으면 좀 내리고 이 사람 매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라고 연은이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입김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미국도 이제는 올리지 말자. 이제 경기 침체가 눈앞에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올리자라고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캐나다도 이제 뭐 전체적인 가닥은 금리 동결에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경기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 좀 침체가 되는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일단 경기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요즘에 또 핫한 챗 GPT 프로그램을 잠깐 봤고요. 챗 GPT는 제가 좀 더 본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특히나 40, 50대 여러분들도 진짜 이건 좀 알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버튼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밴쿠버시도 재산세 폭탄을 투척한다고 합니다. 네, 10% 인상 추진되나. 자, 서리시에 이어 역대급 재산세 인상 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 군데서 시작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모든 게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자체들도 재산세를 올려서 지금 부동산 거래도 안 되는 판국에 재산세라도 올려야지 지금 시세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재산세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월세도 따로 오르고요. 재산세를 내면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값을 좀 높게 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집 사기는 정말 너무너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여전히 쉽지는 않다. 근데 써리 씨가 막 17% 올리네 막 그럴 때는 사실 써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밴쿠버로 기억하고 토론토로 기억을 하는 건데, 메트로 밴쿠버 아니면 뭐 그레이트 뭐 토론토 에어리어 기억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 밴쿠버시는 어쨌든 네임 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캐나다에서 그래도 원투펀치 치는 데가 토론토랑 밴쿠버인데, 이런 이 쌍두마차 중에 하나가 빡 올려버리면 당연히 정말 밴쿠버에 있는 다른 시들 뭐 코키틀람이나 리치먼드 뭐 버나비 다 올리지 않을까요? 시차가 존재할 수는 있겠죠. 뭐 혹시 올해 안 올리면 내년에 뭐 못 올린 거 빡 올린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다들 슬금슬금 여기가 10% 올렸으니까 우리는 뭐 5% 그 눈에 안 띄잖아요. 잘 모르고 야 그래도 비교해서 밴쿠버보단 낫네 뭐 이렇게 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밴쿠버시도 써리가 우리가 지금 써리 경찰 만드느라고 이랬잖아. 그래서 막 17% 올려버린다 막 이랬었는데, 밴쿠버도 경찰청 예산과 그리고 신규 경찰관 및 정신건강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밴쿠버 폴리스 비상전화 서비스 뭐 이런 정말 국민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올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0%면 거기 집값이 굉장히 비싼 데니까 10% 올린다는 거는 재산세도 많이 나가는데 10%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모든 지역, 정말 올해는 아마 모든 지역에서 재산세 인상은 아무래도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월 메인랜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올해 내 시장 반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근데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 좀 뭐 기분이 좋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그냥 지금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안 올라가고 지속이 되면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거래 활성화가 되는 게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집을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쉽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쉬운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너무 오르기만 하면 사실 집 사기가 쉽진 않잖아요. 집을 첫 구매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소강 상태 하지만 그냥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 자, 지난해 8차례나 올렸군요. 세상에. 와, 8번이나 올렸으니 이제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지 않고 고정이 돼서 올해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오랫동안 8개월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로어 메인랜드 지역은 가격이 막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물론 썰이나 뭐 랭리나 저 외곽 지역, 칠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많이 30% 가까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주택 시내 그리고 역세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집 좋은 지역인 하는 지역들은 떨어지긴 했는데, 시원하게 떨어지기는커녕 정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호가는 거의 막 유지되고 있는 거 사실 많아요. 거기서 물론 후려쳐서 사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021년과 2022년 초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주택 매물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니네라고 해가지고 주택을 생각보다 많이 내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주택을 매매하기는 더 좋은 시기 맞나요? 금리는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젠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옛날보다 페이하는 돈은 더 높아졌고, 그죠? 집값은 좀 싸지긴 했는데 사기는 좀 더 어려운 시장인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소위 말하는 바이어스 마켓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보니까 좋은 집을 나름대로 골라서 가기에는
좋은 시기도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자, 주택 구매가 같이 폭발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못 사고 있는 사람들, 안 사고 있는 사람들도 야,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하는 사람들이 또 갑자기 달려들고 거기에 이민자, 유학생, 어쩔 수 없이 렌트 사시는 분들까지 다 도달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또 과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밴쿠버나 토론토나 뭐 항상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게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의 어떤 판단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구매가 제가 아까 주택 구매 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주택 구입 희망자 고민 1순위가 생활비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지금. 모기지로 돈을 다 내가서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돈을 쓸 돈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쓸 돈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입자들이 우선 결정으로 이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고소득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체 응답자의 34%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세도 올랐죠. 생활비도 지금 물가도 올랐죠. 이자도 올랐죠. 근데 내 월급은 그대로죠. 이러니까 집 사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제일 좋은 시기다. 아마 지금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레디가, 그러니까 진짜 완전 전문가 꾼들 있잖아요. 막 진짜 떨어지면 딱 사서 오를 때 팔고 이걸 정말 원활하게 잘하는 그런 꾼들이 아닌 이상 저처럼 그냥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근데 전문가는 아닌 이상은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레디가 됐을 때 내가 준비가 되면 사는 게 집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물론 저 트레이닝이 되고 공부가 많이 돼서 저도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긴 한데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네, 자기가 준비될 때 사자. 여전한 결론입니다. 네, 지금 동부 지역에서 그리고 중부 지역까지 이제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동부 지역, 중부 지역 다 내리고 나면 결국은 이제 밴쿠버 지역도 눈이 내리긴 내리더라고요. 저게 북극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 캘거리 지역 폭설, 도로 곳곳 충돌 사고 발생. 네, 캘거리에서 저도 10몇 년 살아봤지만 1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만 캘거리에 오는 눈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드라이여서 파우더 같이 이렇게 좀 되게 눈이 소위 말해 눈이 안 뭉쳐지는 눈이에요. 그래서 밴쿠버만큼 눈이 미끄럽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 눈도 저렇게 한 10cm, 20cm 이 고속도로에 쌓이면 저렇게 난리가 납니다. 캘거리 사람들도. 이 캘거리 사람들은 그 윈터 타이어 많이 써요. 스노우 타이어를. 그래서 굉장히 눈에 강하고 준비가 많이 됐고 마음의 각오도 많이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캘거리가 저렇게 대날이 난 거는 저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눈폭탄이 엄청난 눈폭탄이 왔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네, 좀 어쨌든 캘거리도 저렇게 이거 보세요. 밤사이에 10에서 30cm. 그러니까 30cm 내리면 이거는 답이 없거든요. 차가 가다가 그냥 멈춥니다. 이게 눈에 쌓여서 차가 가다가 그냥 멈춰요. 저런 일이 저도 많이 겪고 거기서 제가 피자 배달 하다가 차가 그냥 눈이 허벅지 정도 바람에 눈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눈이 정말 허벅지 정도 쌓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거기 가다 그냥 멈춥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늘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삽을 들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딱 스탁된 소리가 들리면 와서 막 도와주거든요. 참 고마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네, 캘거리 지금 저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타리오주, 네, 토론토도 밤새 누린 폭설로 교통사고 줄여 200건이 넘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토론토도 호수가 옆에 있다 보니까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여기는 또 캘거리랑 다른 게 웻콜드잖아요. 웻콜. 그래서 굉장히 춥고 눈도 정말 뭐 저는 토론토 가보긴 했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봤지만 눈 바람이 정말 눈 폭풍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토도 지금 벌써 눈 폭풍이 내렸다. 남은 건 누구냐? 우리 밴쿠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 주말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밤부터 아마 최대 10cm 정도 내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웻콜드고 눈이 바닥에 스틱하게 붙어버리니까 조금만 눈이 와도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저는 집이 살짝 언덕인데 눈 조금만 와도 차들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 정말 여기 와서 또 뭐 윈터 타이어로 쓰는 것도 돈도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니까 아깝긴 한데요. 어쨌든 눈이 좀 안 왔으면 아니면 눈이 오더라도 밤새 그냥 비가 와서 녹아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대략 둘러본 경제 뉴스와 캐나다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캐나다 연금에 대해서 또다시 공부하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OAS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캐나다 펜션 플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P.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내가 CPP를 내고 있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CPP를 내는구나. 나중에 연금으로 한다니까 우리를 개념으로 치면은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제가 말을 그냥 적어봤어요. 이해하기가 좀 편하니까. 그죠? 자기가 수령액은 자기가 납입 실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최대 1253불. 이게 조금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 받는구나. 근데 평균액은 779불. 그러니까 평균액은 거의 절반보다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최대 내는 사람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캐네디언으로 정말 오랫동안 내온 사람들이고, 아마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평균액을 받을 수 있을까? 평균보다 좀 낮게 받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제 계산기가 실제로 있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늦게는 70세나 75세. 늦게 받을수록 당연히 금액은 커지고 빨리 받으면 금액이 적어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금액이 적더라도 조금 건강할 때 받아서 그걸 많이 쓰는 게,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지. 저는 이제 노인시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먹고 몸이 아파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CPP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CPP 납입액 상한선은 연간 소득 64,900불입니다. 네, 기여액은 3,499불인데요. 고용주와 소득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건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일단 내가 내는 거에 따라서 저 정도 금액을 받는다. 그러면 계산법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CPP 공식 사이트인데요. 정부 사이트입니다. 제가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오늘은 제가 계산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adian Retirement Income Calculator. 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물론 이민자다 보니까 저 자료들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저도 30대 중반에 이민이 왔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까 궁금하긴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넣어볼 테니까, 여기서 내가 얼마 정도 받겠네? 여기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거로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뭐 소득 이런 거는 이제 제 거를 기준하지 말고 대충 해볼게요, 그거는. 자, 저는 76년 11월입니다. 자, 젠더는 메일이고요. 네, 그럼 여기 주르륵 뜹니다. 그러면 자, what is your current annual income from all source? 그러니까 집안의 전체 인컴은 얼마입니까? 네, 그럼 부부가 같이 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1억을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버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억으로 잡아놓고, Would you like to set your annual retirement income goal? 자, 이거는 얼마를 받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민도 늦게 왔고 벌어놓은 돈 별로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6만 불. 되게 일반적인 캐네디언들은 4만 3천 불부터 7만 6천 불이 된다고 합니다. 70세. 그러니까 저는 저게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다운 사이즈에서 방 한 개에 있는 콘도, 뭐 진짜 스튜디오 룸까지도 저 가구하고 있지만 너무 좀 빡빡하니까 방 한 개에 모기지가 없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저는 3만 불만 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저 아끼고 살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제 골은 3만 불로 연골은 이제 부채 없이 모기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잡았습니다. 자, based on your current age and gender, your life expectancy is age 85. 자, 85까지 산다, 85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Would you like to use 85 as your retirement? 자, 그러면 일단은 85세 더 살던데. 어쨌든 이게 평균적인 거니까 저기 85세로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넥스트에 가보시면요. 퀘벡주 주문입니까? 퀘벡 아니니까 대부분 퀘벡 안 사시니까 우리는 CPP니까 CPP로 잡고 CPP로 잡았어야 되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Do you have a Canadian pension plan statement contribution? 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o라고 넘어가 볼게요. 자, average monthly amount of new CPP retirement plan is approximately 717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꽤 많이 받는데요. 저 생각보다. 자, 저는 CPP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65세 대부분 받으니까 65세로 받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monthly 717불 평균에 대체적으로 수렴하는 금액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연소득을 1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굉장히 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벌이 하시는 분들 한번 맞춰볼까요? 외벌이 하시는 분들 외벌이를 해서 제가 한번 6만 불 정도로 맞춰볼까요? 이번 6만 불 정도로 만약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저희 고울은 여전히 3만 불입니다. 자, 요 정도 고울로 잡고 한번 가보도록 85불에 내가 이제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가정해서 봤을 때 쭉 가보시면 그래도 지금 717불을 받나?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 와, 이게 맞나요? 이 금액이 6만 불로 연소도 6만 불로 잡으나 1억으로 잡으나 지금 매달 717불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많이 내라 적게 내라 똑같은데 왜 이러죠? 연금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CPP만 받으면 매달 717불 받으니까 제가 고울로 삼은 3만 불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못 미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캐나다 펜션 플랜만으로는 연간 8,604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만들어야 되는 금액이 어쨌든 간에 2만 불 가까이 더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CPP로는 제가 지금부터 돈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똑같습니다. 매달 지금 717불 그러니까 적게 내나 많이 내나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금액 내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 금액은 고정. 그러니까 제가 늘려야 되는 게 다른 이제 펜션들 뭐 RRSP라든지 아니 OAS라든지 그것도 정해져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건 CPP만 따진 거니까 나중에 OAS도 몇백 불 받았겠죠. 상대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달 받는 금액이 한 1,200불 정도 올라갈 테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인컴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CPP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볼게요. 왜냐면 이 뒤로 넘어가면은 여기 Employer Pension Plan, Retirement Saving, 그리고 Other Income, OAS, Summary. 그러니까 여기서 총 자기가 얼마가 받는지가 다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연금도 다 이제 계산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CPP만 해봤는데 돈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금액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CPP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저 정도 이민 온 분들은 아마 저게 한 720불 정도 매달 받는다. 물론 생각보다 큰 금액인가요? 저는 되게 적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저기하고 OAS 받고 저도 받고 와이프도 받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빚이 없다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고 괜찮게 살 수는 있겠다. 저는 뭐 크게 낭비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CPP도 괜찮네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CPP는 알아보고 다른 연금들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미국, 캐나다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살짝 경험한 게 있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뉴스도 어제 좀 며칠 전에 이 뉴스를 우연히 봤다가 생각이 좀 깊어졌고 제가 일하는 곳에 한국 분이 한 명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제가 일하는 유닛은 아니고 제가 그 유닛을 자주 가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회사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좀 따질 게 생겨가지고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따지러 갔는데 거기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사무실이 오피스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한국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야 막 이러면서 아유 그냥 뭐 바빠요 일이 막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오피스를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화가 좀 누그러졌죠. 대화하느라고.
그래서 가서 어쨌든 매니저들이랑 얘기하고 내려왔는데 뭐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좀 자주 와서 가끔 뭐 이렇게 얘기 좀 할까 생각이 들다가도 저도 제 유닛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기도 귀찮기도 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 뉴스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YTN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미주 한인 노인들의 고립감 그리고 불만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이 먹으면 한국 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나이 먹어서 한국으로 가서 돌아가서 사는 게 그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으로 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거죠. 여기는 미국에 있는 노인들이 사는 시설이래요. 근데 자기 수입의 30%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시설을 잘 갖춰줬고 좀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부부끼리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 아파트먼트에 한 300명 정도 한국 분이 사시는데 대부분 이제 독거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80주 넘으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정정하게 다니시면 사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300명 가운데 130명, 그러니까 40% 좀 넘는 거죠. 부부끼리 있어도 외로운 부분도 있고 혼자 살았어도 외로운 부분도 있고 한국 노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데도 보면은 이탈리아 할머니, 프랑스 할머니들 그리고 유러피안 동유럽에서 오신 할머니들 많이 있어요. 물론 자녀들은 아무래도 유럽권들이다 보니까 백인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적응해서 잘 살고 있죠. 한국 사람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이 안 통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유로피언들은 그래도 웨스턴 푸드에 그나마 익숙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한두 명이 있는 아시아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사실상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심하게 외롭죠. 어떻게 TV가 없고 TV가 있어야 보지도 않고 TV만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그 전에 일할 때는 중국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말도 안 하는 영어로 막 마샤샤 얘기 시작해요. 무슨 말 모르죠. 근데 10중 8구 TV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TV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일단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막 자식들이 주고 가도 어떻게 쓸 줄 대부분 모르니까 잘 모르고 그 스마트 TV도 막 설치하고 가요. 자녀들이 거기에 보면 자기 언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잘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보여주죠. 그러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도 아니고 관심도 대부분 없기는 해요. 사실은 뭐 그냥 그나마 TV는 좀 보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이런 장벽으로 이게 소위 말 옆에 사람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이런 고립감들 어떤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시설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거실이 따로 돼 있고 방이 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정도면 스위트룸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조그만 그 원룸 스튜디오 룸 형식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2,500불 정도 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2,000불까지 내요. 많이 내는 분 2,500불도 내고 적게 내는 분들은 1,500불 정도 내요.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근데 이런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000불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위트룸에 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성공을 하셨고 하시는 분들 뭐 TV하고 컴퓨터 켜놓은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다룰 줄 아시는 분인 거.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정정하게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외롭죠. 굉장히 외롭고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요. 안에 보면은 대부분 같이 레크레인 스태프나 춤도 출 수 있고 하는데 거기 관심도 없어. 그 레크레인 스태프들이 또 한국말로 게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우리 쉽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 뽀뽀뽀 같은 것도 토끼야 이런 거 막 부르고 그러는데 영어잖아요 노래가 보면은. 그래서 끼지도 못하죠. 대부분 아시안계 노인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끼지도 못하고 또 문화 차이로 또 끼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여기에 한두 명만이라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이면 장기 두고 좋은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꼭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정치 얘기 나옵니다. 꼭 정치 얘기 나와요.
네, 뭐 좌냐 우냐, 너는 뭐 이놈이다 저놈이다 막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4명 5명 모이면 거기서 정책 얘기 나오면서 그 반으로 또 쪼개져요. 근데 정책 얘기 말고라도 거기서 또 누가 잘났네 나이 차이 때문에 또 싸우고, 한국 분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전 시절 한국 분이 몇 분 계셨는데도 또 근데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끼리는 또 중국 사람끼리 모이긴 하면서 거기서 또 파가 또 갈라지고, 또 백인들이라 그래서 언어가 통한다고 해서 뭐 친하게 지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이제 자식들을 기다리죠. 자식들을. 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자식, 내 딸들 기다리고 아들들 기다리고. 근데 이 자식들이 자주 오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는 사람도 있는데 와도 또 외롭고 안 와도 외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정말 외로움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노년은 근데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한국도 이렇지 않나요? 한국도 어디 시설에 들어가면 당연히 하루 종일 자식들 기다리고 말은 통하지만 그죠? 남들은 남들이고 그죠? 내 자식들 기다리는 게 또 맞는 거고, 늙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몸이 약해지면 사실은 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많고, 특히 아시아계 노인들의 만족도가, 평균 만족도는 80%인데 아시아계 노인들이 54%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1세대로 와서 이민자로 성공해야 된다. 굉장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뭐 정말 뭐 3D 같은 일들, 뭐 dirty, dangerous, 그 뭐죠? difficult한 일들 막 해가면서 성공적인 이민 시대를 열어갑니다. 근데 가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늙어서는 노년이 되니까 허탈감 많이 와죠. 열심히 살면 허탈감이 오고, 또 내 자녀들은 뭐가 됐습니까? 또 캐네디언이 됐죠. 미국 시민이 됐고 캐네디언이 돼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어떤 관계성이 막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죠? 또 밖에 살다 보니까 여기 스타일대로도 살다 보니까 부모랑 가까이 또 안 사는 그런 거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19년에 444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800명, 이게 거의 10배 이상 늘었네요. 그죠? 제가 볼 땐 이건 약간 코비드랑 좀 코비드 이전이네요. 코비드라고 관계는 없고, 약간 좀 극심한 외로움에 한국 돌아간 사람들도 많다. 네, 우리 한국 분들, 이거 노인들이 보면, 저도 길포드몰 자주 가는데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빙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저도 피곤할 때는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빨리 은퇴해서 이렇게 놀고 싶다, 쉬고 싶다 생각 들기도 하는데, 좀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바나나나 그래서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얗다 보니까 정체성은 굉장히 겪는데, 이민 1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늙어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겪는 거죠. 우리는 젊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민자로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늙어서 보니까 나는 이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캐네디언도 아니네. 그런 정체성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늙어서 또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가요? 자녀들도 그런 문제를 겪었고 부모들도 그런 문제를 또 겪게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한국 돌아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 한번 갔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국에서 있으면 모든 게 불편합니다. 정말 그냥 그 사회에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모든 게 불편해요. 길을 걸어도 불편하고 나쁠 게 없죠. 뭐 크레딧 카드 없는 것들, 이 사회에 뭐 주민등록이 있지만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없고,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것들이고요. 심리적으로 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마음이 더 편해요. 사실은 캐나다에 와서 있는 게 뭐 정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국 가서 막 이런 건저런 새롭게 하는 거 너무 좋긴 하면서도 그래도 캐나다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빨리 캐나다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캐나다가 약간 고향처럼 느껴지는구나. 원래 제가 옛날에 캐나다 처음 왔을 때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 가기 싫다, 너무 불편하다, 난 캐나다가 좋다, 캐나다 마음이 편해, 이런 얘기할 때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저도 좀 그런 단계가 이미 넘어섰죠. 저도 캐나다가 편하고 시민권자는 아직 아닙니다만 캐나다가 좋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이제 뭐 노인들 모여가지고 춤추면서 끝나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4분 5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느 나라 사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주제 없이 캐나다 노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잠시 풀어봤습니다. 네, 뭐 우리 늙어서도 SNS나 유튜브나 저도 유튜브 열심히 통하면서 네, 온라인상에서 친구들도 만들고 네, 친구가 되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네, 오늘도 네, 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